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락강은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어, 1편 하다가 중간에 원래 끊었어요. 원래 쭉 연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일찍 와서 이제 그냥 강의를 중간에 끊고요. 다시 이제 마무리로 2-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량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자아와 주체의 구별이라고 해서 자아 심리학과 어떤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와 이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주체는 완전히 다르다. 대비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제 그러면 주체란 대체 뭐냐? 그러면 대체 정신분석의 주체란 무엇인가? 뭐 제가 이제 지제학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지만 주체란 무엇인가? 주체란 무엇인가?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상대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주체예요. 락강은 자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다. 자아란 단지 2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아까 자아를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아는 아까 타자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아는 결국은 타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2차적이다. 2차적 생산물인 거예요. 2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보다 본질적인 건 주체의 형태이다. 그래 주체란 자아의 억압을 벗어난 무의식적 주체다. 자아의 그래서 2차적으로 만들어진 이 자아의 억압에서 해방된 억압에서 해방돼서 나온 무의식적인 주체, 이것이 진정한 주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게 독특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실제로 주체라는 말은 환자나 그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주체가 갖는 정신분석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라든가 주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보통은 뭐예요? 야, 주체적으로 행동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행동하는 것에 의미를 갖죠. 근데 여러분 정신분석은 그것을 더 넘어서야 돼요. 주체는 능동적인 것, 통제하는 것, 이성적인 것, 의식적인 것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주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정신분석의 주체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심리학적인 어떤 자아의 어떤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능동, 통제하는 것, 이성적인 것, 의식적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주체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적인 주체니까 이건 뭐와도 연결이 된다? 실체 없음. 음. 주체는 실체가 없다. 어딘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화된 자신이란 오직 앞서서 얘기했던 자아를 얘기하는 것뿐이죠. 락강이 주체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숫자 같은 데이터에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야기한다는 것도 대상화의 일종이니까요. 자, 그러면 대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대체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대체 그런 주체를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챕터는 주체는 결국 뭐다?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아, 이 생산이란 말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럴 때는 오히려 생성, 나중에 들레주도 생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체는 생성되는 거다.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주체는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체는 그냥 어떻게 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가 아니라 뭔가 생성되어지는 것. 예. 주체는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본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의 사고와 같은 형태로 갑자기 주체적인 것이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뭔가 이런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죠. 사고, 갑자기, 어느덧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코드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고적으로 액시던트처럼 사고 갑자기 생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어디선가 도래하는 거죠.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 잡히지 않죠. 주체라는 건 본디 이와 같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이란 예를 들어 뇌 속을 뒤집는다고 해서 뒤져본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뇌생리학에 대해서 정신분석은 싫어하죠. 무의식은 과학처럼 실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적 이론의 신봉자들은 증거가 없는 이상 무의식의 이론은 의미가 없다고 곧잘 비판하지만
하지만 무의식에는 정의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려고 요구하는 건 되려 억지다. 무의식의 주체는 실증 불가능하지만 정신분석은 반드시 무의식의 경험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의식은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이 없다라고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반드시 무의식의 경험이 있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무의식적인 것이 생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은 실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신분석은 임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론이었으면요. 정말로 이건 그냥 하나의 사이비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정신분석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그 무의식은 믿을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실착행위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이 생성된다라고 할 때 실착은 뭐예요? 실수, 쉽게 해서. 자, 그래서 망각, 부주의. 내가 뭔가 부주의함, 망각, 실언, 농담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겠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야 777 못하게, 야 주의가 산만하구나, 부정적으로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뤄요. 오히려 이게 찾는 바예요. 왜? 무의식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이 이렇게 빼꼼하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너그러운 것인가? 사례가 하나 나오지만 사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는 진정으로 너그러운 것인가? 자, 그래서 아이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네요. 자,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진정으로 너그러운 것인가? 제가 이거 완전히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수업 죄송해요. 자, 사례를 보면 어떤 그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우편으로 붙여야 될 서류가 있다. 다름 아닌 최근에 사망한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서류예요. 유산 상속을 위한 서류죠. 그는 요즘 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산 상속은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할아버지가 말년에 방탕한 생활을 한 탓인지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았어도 용돈 정도로는 충분한 돈이죠. 서류를 하루라도 빨리 발송하는 게 상책일 거예요.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내일까지 보내면 되네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오늘 중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출근 전에 우체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우체국을 내일까지 보내도 되긴 하는데 오늘 빨리 보낼수록 좋죠. 이런 것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오늘 가야겠다, 출근 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하필 아침에 늦잠을 잔 거예요. 하필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할 것이 염려돼서 우체국에 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회가 있죠. 다음날 아침 소인도 유효할 것이므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발송하리라고 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안심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번에는 뭐예요? 소리봉투를 안 갖고 나왔네. 점심때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서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거야. 어떡하지라고 초조해했고 상대는 내일이 마지막 제출 시간이라고 말해주었다. 마지막 하루 더 있네요. 다음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송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간 라면집에서 우체국에 정작 또 우산을 놓고 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자, 자꾸 뭐예요? 지금 뭔가 망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사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어떤 이 상황에서 지금 할아버지 유산을 받기 위한 이 에피소드 안에서 이제 이 손주는 계속 무언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우체국으로 가면 되는데 까먹었고 늦잠 잤고 다음날도 하려면 했을 수 있었는데 역시 또 못 갔고 나중에 뒤늦게 생각이 났고 나중에 정작 송부는 하긴 했는데 결국 또 이번에 우산을 놓고 오고 그죠? 그럼 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그는 망각을 하는 걸까? 왜 이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정신 나갔나 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는 할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기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실착을 반복했을까요? 그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지 않고 유연한 사람으로 항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고 할아버지는 되게 엄격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도 아버지의 그런 관용적인 사고방식, 유연한 사고방식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별한 애인이 그와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단 말이죠. 아버지처럼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근데 최근에 헤어진 애인은 자신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너는 언제나 네 맘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는 그녀와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녀에게 싫으면 할 수 없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그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야 싫으면 할 수 없지 라는 말은요 의미 없는 자유인 거예요. 결국 뭐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적으로는 나는 뭔가 아버지처럼 관용적이고 부드럽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했지만 말만 정작 모든 행동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을 얘기하면서 표정은 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 그럼 또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대방 어때요? 짜증나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상 그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국 이거는 자유가 아닌 강제예요. 왜 그는 그녀에게만 강압적으로 위세를 부렸을까? 자,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굴종이 주는 공포 이렇게 나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는 존경할 수 없는 점도 있었죠. 그것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굴종의 태도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자유롭고 관용적인 사람인 것 같았지만 아버지 위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아내죠 아버지에게는요. 그러니까 즉 굴종의 어떤 태도를 봤던 거죠.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짓눌려 살았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공은요. 할아버지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말년에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는 분이었는데 그의 집도 윤택하진 않았기에 종종 용돈을 받으러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온순한 태도를 보이고 칭찬을 듣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창부처럼 교태를 부리는 태도라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한편으로 아까 좋아했었잖아요. 알고 보면 아버지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좀 자유롭고 관용적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롤 모델처럼.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눌려 살고 할아버지한테 가서도 뭔가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려 그 아버지 남성성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창부처럼 보였다. 교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에게는 여성에게는 굽히고 싶지 않으며 고개를 조아리는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다는 숨겨진 속마음, 바로 이 무의식이 있었던 거죠. 여성에게 굽히고 싶지 않다. 왜? 아버지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굽히고 싶지 않음. 고개를 조아리는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은, 굴종적이고 싶지 않은 숨겨진 속마음이 있었다.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타인에게 굴종한 태도로 처신한다면 타인에게 지배당할 위험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는 여성들에게 굴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뭐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원망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결국 뭘 상징해요? 아버지가 받았던 그 용돈이 되는 거죠. 용돈을 받는 것은 아버지처럼 굴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좀처럼 서류를 송부하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까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까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 왔던 거죠.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서류를 송부하게 되면 자신이 굴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산이라는 남성적인 상징을 잊고 놓고 왔다는 실착행위로도 드러났다. 아까 우체국에 결국 송부는 했지만 우산을 놓고 왔잖아요. 그 행위는 뭐예요? 우산이 남성적 기호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은 굴욕적으로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에게 교태를 부리는 셈이 되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나의 남성성인 그런 우산을 놓고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죠. 내 무의식이요. 자, 이 사례. 자, 여기서도 이 저자도 그 얘기예요. 설명이 좀 길었잖아요. 저자도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그죠? 그것의 의미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망각과 실착 행위를 통해서 내포된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 또 하나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직시하는 거죠. 이를 알아차리게 되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에 반해 그러니까 반하여예요. 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의식의 주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때서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체의 출현은 근데 순간적이에요. 잠깐 순간적으로 드러나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나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이러한 무의식의 주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그가 분석실에서 위와 같은 일화를 말하면서 무슨 얼빠진 소녀들이라는 바보 같은 말을 이렇게 만약에 그 뭐죠? 분석 주체 환자가 얘기했다 칩시다. 지나가는 말로 일화를 얘기하면서 에이 무슨 얼빠진 소녀들이 하는 바보 같은 말이야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어. 그때 분석가가 치고 들어오면서 얼빠진 소녀라고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왜? 지금 너의 무의식 안에 뭔가 여성과의 관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성 굴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우편물 발송 망각 소동에 관련된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고 망각이 단지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다른 자기가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분석가가 그것을 딱 그 말실수, 실작행위를 집어냄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체는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 주체는 순간적이다. 무의식적 주체는 순간적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화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지금 이게 본인이 친절하게 설명한 것처럼 장황한 설명을 분석가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 주체가 말한 후에 사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이게 사례를 이제 구축한 거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밝혀진 건 나는 아버지를 경멸하고 굴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모습도 또 다른 나라는 이게 새로운 자아잖아. 내가 몰랐던 새로움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주체가 이는 근데 어쨌든 주체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주체가 있는 장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자,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야, 나는 아버지를 경멸하고 굴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모습도 또 하나의 새로운 자아에 불과하다. 아니 그러면 아까도 계속 주체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무의식 주체 얘기를 해놓고 다시 여기서는 근데 그게 결국 새로운 자아지 주체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주체는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파악을 하는 순간 무의식의 주체가 있는 장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는 이미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억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체라는 건 실제적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의 외부에 가짜 주체가 있고 무의식의 주체가 진짜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옳지 않다. 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지금 결국은 뭔가 야 그럼 무의식적인 주체가 진짜야 라고 말하면 얘를 찾으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적 주체가 진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존재하는 건 자아뿐이에요. 자아는 존재하니까 주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순간적으로 그냥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체는 이미 어딘가로 사라진다. 이거 뭔가 이게 어때요?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죠. 드디어 뭔가 잡았다 싶으면 사라지는. 주체는 언제나 좀 더 다른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주체는 언제나 그것이 아닌 것, 그때까지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말하려고 한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자신이 있다는 말처럼 주체란 이중적인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무언가 실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체는 이중성 그 자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는 포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이중성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도 우리는 그걸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좀 더 다른 것을 항상 알아채리려고 하는 것. 이미 경험한 사건에서 주체가 나타나는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분석 중 말실수 등을 통해 주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을 추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특이성과 일반성의 충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특이성이거든요. 근데 이 특이성과 일반성은 충돌한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특이성을 목표로 하는가? 왜 특이성을 좀 목표로 하는가? 그래서 특이성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성을 배제시켜야만 무의식의 주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특이성이 중요한데 특이성을 배제시켜야 무의식의 주체가 나타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특이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특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모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은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이성의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남들과 만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공통된 일반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A의 특이성이라면 이거는 B의 특이성이죠. 모두가 그 일반성이 없이 특이성만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상징계가 이런 역할을 하죠. 자아란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여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자아는 결국은 이 사회가 말하는 일반적인 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일단 상징계의 법이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는 결국 뭐예요? 타인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생기는 자신이며 타인이 봐주는 한에서의 자신인 거예요. 여기서 타인이 결코 볼 수 없는 특이성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이성이 배제되어 있는 한 일반성의 세계는 완벽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특이성이 배제되어 있으면 일반성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다. 일반성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자신에게 소중한 특이한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성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나만의 어떤 특이성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일반성의 세계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 결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 주체가 생기게 됩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화된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약속된 세계. 이 세계를 살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항상 찜찜해요. 왜? 나의 가장 그 중요한 특이성을 뭔가 버리고 온 느낌이니까. 그 찜찜함. 근본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서 거기서 우리는 무의식적 주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뭐가 억압된 거예요. 억압됐기 때문에 거기서 무의식적인 주체에 대한 가능성이 그 자리가 열리는 거죠. 무의식적 주체는 그래서 우발적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꾸 이렇게 우발적 사건을 얘기하니까 알랭바디가 자꾸 저는 떠오르거든요. 알랭바디의 어떤 이 사건의 어떤 진리 사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발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약 일반성의 세계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곤란한 일은 굳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기에 우린 항상 실착행위라는 것을 통해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뭔가 말실수하고 까먹고 뭐 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 삶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주체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결국에는 일반성의 세계를 균열시켜 특이성을 출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뭐가요? 정신분석이.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이 일반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법적인 상징계 영역에서 그것을 건드려서 균열을 일으킨 거죠. 톡톡 균열을 일으켜서 이 특이성이 도출되게끔 무의식적인 주체가 도출되게끔 만드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그러면 아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아주 새로운 사실이 특이성이죠. 특이성이 발현될 때 환자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라고 의아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일반성을 부정해서 특이성으로 마주하게 되면 대체 좋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새로운 사실이 발현될 때 이 마음의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온가 아파서 분명히 진료를 할 거거든요. 결국 증상을 해소하는 것인데 특이성 운운하는 건 결국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 야 오히려 혹대로 왔다가 혹을 더 붙이는 거 아닌가? 괜히 몰랐던 특이성까지 알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화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상의 고통은 사라질 수가 없다. 왜요? 애초에 여러분 이 증상 우리가 지금 이 증상의 어떤 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였으니까요? 억압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된 현실에서 우리는 일반성을 제거함으로써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상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무의식적인 증상의 고통이란 일반성의 세계에서 특이성이 배제되어 버렸다는 근원적인 불만에 근거한다. 자 보세요. 무의식적인 증상의 고통은 이런 일반성의 세계에서 우리의 특이성이 배제되어 버렸다는 근원적인 그 불만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특이성이 나타나면 증상이 전부 해소되는 건 또 아니다. 다만 증상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해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증상이 말 그대로 모두 해소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은 왜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까요? 그 원인을 모두 거론할 수는 없지만 주요 원인은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일반의 표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일반 표준에서 벗어났을 때의 고통. 나는 사회 부정자야. 시간이 흘러도 이런 증상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로 고통을 받지는 않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은 쉽게 되는 게 난 그러지 못하지?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 일이나 취미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고 있지? 이런 거죠. 한탄들. 이러한 고뇌는 특이성과 일반성 사이에서 생기는 충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싶고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상징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 증상은 이러한 것을 방해하려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어떤 물건 분실, 말실수, 그리고 주의 부족 이런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죄책감을 일으키는 증상은 일반성의 세계에서 성취한 성공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배제된 특이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양상 때문입니다. 있죠? 자꾸 어떤 증상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 배제된 특이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거다.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한 인간이 되려면 그렇게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뭔가 정상이 되고 싶고 거기에 어떤 주류에 끼고 싶어라고 하면 할수록 특이성은 오히려 폭력적인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다양한 번민이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실제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이제 화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상징계, 실제계, 그죠? 상상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후반부로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특이성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친해진다. 친해지는 것이란. 자, 특이성과 친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이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억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일반적인 나만의 어떤 갖고 있는 거지만 이 사회에 나올 땐 사실은 억압되어 왔던 것, 버려둔 것들인데 특이성과 일반성의 사이에 충돌이 정리되지 않으면 근본적 범민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특이성만의 세계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특이성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계에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은둔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승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양자 사이의 좋은 교제 방식, 즉 친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이성인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린 지금 특이성이잖아요. 좋은 교제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증상을 통해서 나의 그 특이성을 마주하고 그것과 친해지는 것. 일종의 역발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심리학적 개념에서 보면 이걸 오히려 억압하거나 이걸 정상화로 되돌리려면 그걸 잊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고 나의 특이성과 내가 친해지는 거죠. 분석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서 분석가는 꼭 껴야죠. 그래서 개성과 특이성, 정신분석에서 본 개성적 교육은 뭐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개성이랑 특이성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나도 개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근데 이거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개성적 교육이란 말 있잖아요. 야, 걔참 개성이 있다. 자기 개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개성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특이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라고 말할 때 이미 그 개성은 이미 일반화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죠. 개성적 교육에서 말하는 개성은 학교나 사회라는 일반적 시스템에 적합하게 인정받는 거.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특이성이 아닌 거예요. 넌 참 개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이미 인정받는다는 건 그 사회적인 이미 일반 시스템에 종속된 개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이성과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것은 일반론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점에서 취급되는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특이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론에서 벗어나는 과잉된 어떤 것이에요. 자, 특이성은 뭐다? 모든 일반론에서 벗어나는 과잉된 어떤 것. 개성이란 통일적인 시점이나 언어를 통해서 식별되고 분류되는 거라면 개성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그 누군가는 또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죠. 나만의 특이성이 아니죠. 특이성은 뭐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식별 불가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인 거죠. 즉 개성은 현대사에서 칭찬받지만 특이성은 괴상하다고 거부받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성을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개성, 특이성이죠. 특이성을 주장하는 일은 마치 이 사회에서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성에는 대타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개성과 특이성의 어떤 구별에 있어서 자아와 주체의 구별과 함께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아와 주체를 구별했잖아요. 그것은 곧 자아는 개성과 연결되고 특이성은 주체와 연결이 되겠죠. 개성은 자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자아는 상상적인 것으로 객체, 대상화된 자신일 뿐이고요. 대타자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대타자가 지지해 줌으로써 성립되는 게 결국은 자아이자 개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개성이 자아이난 그것은 언제나 대타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 대타자에 의해 지지되는 자아의 개성이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데, 즉 개성적 교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적 주체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직책이나 직함에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근데 왜 그럴까? 사실 이 개성이라는 것은 대타자에 의해 지지받는 거잖아요. 대타자에 의해 지지되는 자아의 개성이 직책이나 직함에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주변에 흔히 있는 일로는 혈액형으로 여러분 사람의 성격 판단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전형적인 예예요. 혈액형별 진단이 비과학성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형적인 판단은 왜 안 없어질까요? 그건 왜 그래요? 저는 혈액형도 그렇고 저는 MBTI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는 자신이 누구고 어떤 인간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내 스스로 규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 대타자가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아, 너는 약간 MBTI가 그거 아니에요. 예. 대타자가 규정해 주면 그때 우리는 어때? 스스로를 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진 않나요? 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증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혈액형별 진단이 이 점에서 매우 탁월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아, 내가 A형이어서 있구나. 아, 내가 O형이어서 이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인터넷 등의 나도는 아무것도 아닌 중상 비방에 상처받는 것 역시 아직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타자에 의해 제시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타자, 대타자에 의해서 지정되고 지지된 그 자리를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내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쫄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특이성을 받아들이는, 아까 특이성과 친해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개성에서 벗어나서 한편으로는 특이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건 용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건 결코 너무 낯설고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니까 돌출적이고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도 있죠.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체적인 특이성이란 이와 같이 자아의 개성과는 전혀 다르다. 있죠? 평범한 사람이 분석을 마치고 그대로 평범한 사람인 채로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석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요. 특이성이란 이같이 표면에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부에서 주체에 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목표가 외형적으로 완전히 뭔가 크게 변화할 것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부적으로 뭔가 내 안에 있는 특이성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면, 느낄 수 있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한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특이성은 주체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지 타자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개성과의 차이죠. 넌 참 개성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특이성은 내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대타자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 때로는 이 특이성은 외설적이고 폭력적이고 창피해서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이성이란 타자가 뭐라 말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타자가 뭐라 한들 결국은 나의 안에 있는 그 특이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태도.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기본적으로 이건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그러한 욕망은 결코 대타자로부터 허용되지 않을 거다. 그들은 나를 잔인하게 다루고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파멸될지도 몰라라는 그런 공포에 전전긍긍하게 되죠. 결국 일반성과 특이성의 충돌로 자꾸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맞서서 그 근원으로 내려가는 요령이 바로 정신분석이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종합, 증상은 불행이 아니다. 정신분석에 흥미를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인간이 진정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뭐지? 이렇게요. 하지만 실제로 정신분석을 받아보면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왜? 무의식 주체는 이동하니까. 정신분석의 주체는 그리고 환자 자신이고 분석가는 단지 자기 분석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분석가는 아까 뭐라는 거였죠?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해석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자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지점을 찾는 것, 숨겨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조력자인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란 자아가 억압하고 있는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될 때 무의식의 주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무의식의 주체가 나타나는 건 주체가 일반성의 세계에서 품고 있는 근본적인 불편함 때문이고, 이건 아까 우리 했던 걸 쭉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불편함은 왜 생긴다? 일반성의 세계에서 배제된 특이성이 결국 만들어낸 거다. 계속해서 이제 돌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요법에서는 환자는 결국 수동적인 대상에 불과하다라면, 그렇죠? 고통을 없애고 증상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시키는 게 일반적인 심리요법이라면, 정신분석은 증상의 그 내부로 들어가서 주체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증상은 불행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주체가 나타날 오히려 좋은 기회이자 찬스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와 찬스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특이성조차도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좋아해 주는 것. 정신분석에서 주체가 나타남으로 그때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욕망이나 사상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그 주체를 끊임없이 발명해내는 것도 이 주체의 역할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용기의 그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증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분석 주체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의 시간 오래 걸렸죠.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2강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그냥 5분짜리 정도로 보면 정신분석과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더 짧은 편으로 한 5분짜리 토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이제 이 저자의 말을 통해서, 말을 빌어서 제가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상징계 실제계 이쪽도 궁금하신 분, 만약에 다음 편도 좀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중반까지 나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반응이 있다라면 3편, 4편까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